지금 고3 국어 3회 문학 두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시 개념 공부했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시 감상, 최두석의 성의꽃부터 소설의 개념까지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 번에 가야 되는데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해야 할 부분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부분을 이제 온라인으로 보충 촬영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귀찮겠지만 꼭 잘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실력 쌓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네. 자, 그럼 봅시다. 최두석의 성의꽃이라는 시입니다. 봤던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성의꽃이다. 의미한 바가 뭔지 볼 수 없는 꽃의 종류는 아닙니다. 성애와 꽃이 합성된 말이고요. 성애는 우리가 겨울에 많이 볼 수 있죠. 겨울에 바깥 기온이 찰고 안의 기온이 따뜻할 때 창가에 얼음이 어는 거를 성애라고 하지요. 화자는 새벽에 시내버스를 탔나 봅니다. 창문을 보니까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려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찬란한 치장. 치장은 장식이라는 거죠. 엄동혹한, 지금처럼 아주 추운 추위일수록 선연히 아주 정밀하게, 정확하게, 되게 선명하게, 자세히 피는 성의꽃이 바로 찬란한 치장이네요. 그렇죠. 말 그대로 아주 추워야지만이 더욱 바싹 얼 거 아니야? 차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보통 우리 엄동혹한이 그냥 계절적인 배경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 시가 쓰여진 시대 배경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고, 미용사, 외판원, 879 실업자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다.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은 아니냐. 알아서 여러분 필기하시고요. 소외받은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즉 버스를 탈 만한,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겠지. 그렇죠? 그리고 버스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지. 약자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그러니까 밤에 막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있겠지. 그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 버스 안의 온도를 높여놨을 거 아니야. 다 내리고 난 후 추워지고 바깥에 차가운 온도 때 만나가지고 얼은 거야. 새벽 첫 차를 타고 갔는데 그게 딱 보이는 거지.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버스 안에 어떤 히터라든가 사람들 온기로 그것이 물방울로 변해. 그 전에 성의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추웠나 보다. 그걸 보고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래. 성의꽃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의 버스를 타야만 하는, 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소외된 이웃, 가난한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을 아름답게 본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성의꽃을.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전시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그냥 대충 쓱 보고 만 게 아니라 어떤 아름다움인가. 왜냐면 다 다를 거 아니야. 눈의 결정이 다르듯이 성의꽃도 다 다르겠지. 이건 어떤 사람의 숨결인가 보는 거는 관심을 기울이는 거다. 다시 꽃잎파리 하나하나 다 보는 거야. 하나하나 다 보는 거야.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하는 거야. 차가운 아름다움. 차갑지. 그렇지만 아름다운 거야.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거지. 취한다. 감상하고 있는 거야. 멋있다. 오느가 아니라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어려움, 버스 타는 사람들이 약자니까 어려움일 수 있고,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숲길에서 정열, 긍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다 물론 대부분 다 약자니까, 소외받은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어떤 그런 에휴 어떻게 사나, 아유 오늘 다 힘들어 이럴 수 있지만, 야 내일은 내일 편에 뜨는 거야, 오늘 열심히 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지금 느낀 거지. 화자가 생각할 때 일 없이는 할 일 없지,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보는 거야. 정성껏 보는 거지. 감동받은 거야 지금. 아픔에 대해서, 막막한 한숨에 대해서 아이고 힘내세요 싹싹싹, 정열에 대해서 박수 힘내세요 힘내자고요 라고 응원할 수도 있어. 이거 그러다가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그 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 거기에 성의꽃이 뭐 지운 거니까 그 자리에 푸석한 얼굴이 떠올라.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동지야 동지.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가 떠올라. 면회 만나는 거잖아. 보통 면회는 군대 갔을 때 면회, 감옥에서 면회, 보통 두 가지지. 보니까 군대에서 면회는 금지되지 않아. 뭐 자주 가기만 하면 볼 수 있어. 아마도 감옥 간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시대가 그러니까 80년대니까. 그래서 친구가 떠오르는 거야.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시내버스에 성의꽃을 보면서 성의꽃을 만들어낸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어떤 한숨과 정열을 보면서 다 받아들이는 거지. 힘내시라, 투닥투닥 하고 있고, 친구, 야 너도 힘내라, 내가 응원하마, 뭐 그런 거를 다짐하고 있는 거다. 결코 부정적인 시는 아니다. 희망적인 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아셨죠? 그렇게 시를 쑥 한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차창에 생긴 성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만들어질까요? 추워야죠. 안은 뜨겁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창밖의 추위와 시내 버스 안에 입김이 만나야 만들어질 것이고, 추위가 엄동혹한일수록 더 많이 만나게 되겠네요. 혹한일수록. 버스 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부자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새벽에 시내버스를 타고 밤늦게 오는 거는 좀 이렇게 바삐 사는 사람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서 좀 가난한 민중이다. 가난한 민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라는 단어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시어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엄동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의꽃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희망이잖아.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성의꽃은 확실히 핀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혹화는 안 좋은 거야. 삶의 여건이 힘들수록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이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성애라는 말은 4번 성애를 미화시키고, 꽃이라고 하고 뭐 차가운 아름다움이니 아름답게 묘사했잖아. 그걸 미화라는 거야. 관심 갖는 것은 어떤 정서를 반영하는 것일까? 그 성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보니까 요거는 성의꽃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그걸 또 이겨내기 위해 새벽에 열심히 가고 정열도 보이고 있는 그런 민중들의 힘들지만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있지만,
이겨내고 있는 모습 보면서 감동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자꾸 보는 거지. 이렇게 보시고 4번이 좀 중요한 것 같네요. 자, 민중의 가난한 삶의 연민을 느끼며 가난한 삶을 극복하려는 민중의 처절한 노력의 예찬의 태도를 지니는 것이죠. 연민과 예찬이다 라고 정리하면 좋겠네요. 친구를 떠올린 이유는 뭐예요? 안쓰러워서 그런 거죠. 이 친구도 지금 힘든 시련이 있는데 근데도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화자와 더불어 노력했다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 사람이고 연민 그리고 응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도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멈췄다가 풀어보시고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봅시다. 여러분 2번 성의 꽃에 대한 화자의 심미적인 태도. 심미적이라는 거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의 꽃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보는 거죠. 중심으로 해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한 것이 뭐냐. 성의 꽃은 새벽 차창에 피어나 있어요. 화자는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이 지닌 아름다움이다. 추구해야 한다. 성의 꽃에 어떤 그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지 성의 꽃이 언제 새벽에 있고 버스 안에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이번 성의 꽃은 시내버스를 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의 꽃을 왜 아름다워하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이 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아름다운 거지 아름다운 느끼고 예찬하는 거라는 거예요. 탔던 사람들이 함께 피어낸 것이야. 화자는 서민들의 공동체적 어울림에서 아름다움의 바탕을 찰 수 있다고 생각해. 요게 가능하죠. 한번 봅시다. 성의 꽃은 은밀히 피어나는 것이야. 화자는 현실 상황에서는 아름다움이 은밀한 방식이다. 뭐 은밀한 아름다움이라고 있긴 하지만 밤새도록 이게 서로 차가운 기온과 입기 만나가지고 살짝 얼은 거잖아. 요거는 그냥 만드는 과정인 거지. 아름다움 그것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볼 수는 없죠. 성의 꽃은 누군가의 막막 한숨이 담겨 있어. 맞아요. 화자는 사람들의 고통이 현실에서는 극복이 없는 것이 아름답다? 아니야. 극복 가능해. 정열의 한숨이던 정열은 나오지 않아. 성의 꽃을 한 잎을 지우고 화자는 친구를 떠올린다. 화자는 회상을 통해 성의 꽃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 회상이다. 회상이라는 거는 친구를 떠올리는 거지. 이걸 회상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성의 꽃의 아름다움은 이번처럼 이들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에 연민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지 친구의 얼굴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줘서 아름답다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죠.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2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설의 개념, 두 번째 개념, 근대화 과정의 인간 소외를 보겠습니다. 근대화라는 것은 물질 문명인 거예요. 문명화 과정입니다. 문명화, 물질 문명.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유대감이 상실돼서 비인간화된 상태. 즉, 물질 문명이면은 필연적으로 부자와 빈자, 빈민, 가난한 자가 계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사회적인 약자가 보통 여성, 소작인, 빈민계층 이런 것들인 거죠. 억압과 핍박을 당하는 현실도 인간 소외의 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대화 과정에서의 소외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생산한 생산물을 다른 사람, 즉 어떤 자본가, 부자계급에 빼앗김으로써 노동을 통해 이룩한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뜻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몰락, 다 빼앗기잖아. 임금이라든가 그런 걸로. 그러니까 생산 수단인 자본이라든가 공장 이런 게 없잖아.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다 빼앗길 수밖에 없지. 착취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근대화 과정의 인간 소외다. 우리 난소공, 우리 앞에서 배운 시로는 정희성 시인의 좁는 강에 삽을 싣고 강에 삽을 싣고도 있고 신경림 시인의 농무라는 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메모하시고요. 자, 그러면 작품 예시를 통해서 어떤 상황인가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제목은 이태준의 복덕방입니다. 지금의 복덕방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그러니까 집과 집을 필요한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의 거래를 해주는 그런 분들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인 거죠. 자, 1년이 지났다. 모두 꿈이었다. 꿈이라도 너무 악한 꿈이었다. 3,000원어치 땅을 사놓고 날마다 신문을 훑어보며 수소문을 하여도 거기에는 축항, 항구 개발이 된다는 말이 신문에도 소문이 나지 않았다. 용당포와 다사도 안에 땅값이 30배가 올랐느니 50배가 올랐느니 하고 졸부들이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도 여기는 감감 소식일 뿐 소식이 없어. 개발 소식이 없어. 나중에 역시 이것도 박희환 영감을 통해 알고 보니 그 관변 공무원 모 씨에게 누군가에게 박희환 영감부터 소가 떨어진 것이었다. 축항 후보지로까지 측량까지 했으나 무슨 결점으로인지 중지되고 마는 바람에 너무 기민하게 빨리 거기다 땅을 샀던 그 관변 모 씨가 그 땅 처치에 곤란하여 꿈이 연극이었다. 그 연극에 모 씨가 꾸민 연극에 박희환 영감이 속아 넘어갔고 이 박희환 영감이 여기 있는 주인공 안초시에게 여보게 안초시 이 사람이 극비 정보야 당신만 알아. 여기에 항구가 만들어진대. 아무도 몰라. 당신이 미리 싼 가격에 땅을 먼저 사면 개발만 되면 30배, 50배 뛸 수 있어. 이 기회에 한번 제기해보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해가지고 안초시가 그래? 하고 딸한테 없는 사정은 다 해가지고 딸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만 그게 이렇게 망하고 만 거야. 한 일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겠지. 연극에 녹아난 거지. 돈 쓸 때는 1원짜리 한 장 만져도 못 봤지만 벼락은 초세 떨었다 절망이지. 좌절됐겠지. 서너 끼씩 굶어도 밥 먹을 정신이 나지도 않았거니와 밥을 먹으러 들어갈 수 없었다. 딸 눈치 얼마나 좋겠어. 아버지가 돈 따라겠잖아요. 이렇게 했겠지. 눈치밥 먹으러 들어갈 수 없지. 재물이란 친자 간의 의리도 배추 밑 도리듯 하는 건가? 배추 밑 탁 자르잖아. 쑥딱 자르냐.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의리도 없어. 아버지도 몰라봐. 이 딸내미가 싸가지 없게.
한식할 뿐이었다. 밥보다는 술과 담배가 그리웠다. 물론 안경다리는 그저 못꽃이었다. 이 안경다리가 안경화라는 딸한테 안초시가 술이 고프니까 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실업자니까 눈치를 주니까 야 경화야 아빠 안경다리 부러졌다. 이거 불편하다. 고치기 돈 좀 다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 한 번에는 줬지만 그 핑계로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니까 딸이 안 줘.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말하기 좀 미안한 거야. 그러나 이제는 50전은커녕 단 10전짜리도 얻어볼 길이 없다.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딸 앞에 설 용기가 없고 딸이 눈치 주니까. 추석 가까운 날씨는 추석 이 명절인데 명절 분위기도 안 나잖아. 해마다 그때와 같이 맑았다. 하늘은 천리같이 트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리었다.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 말린 옥양목처럼 흰빛이 눈이 부시다. 그러니까 이 안초시의 처지와 다른 자연 환경인 거잖아. 근데 긍정적이잖아.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연 풍경, 가을 풍경 얼마나 아름답겠어. 근데 안초시의 처지는 굉장히 절망적이야. 이렇게 외부의 자연과 인물의 처지가 서로 대조적이야. 볼 수 있고. 그래서 안초시의 처지가 조금 더 안 좋은 처지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겠지? 안초시는 이번에도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속적삼을 가지고 메리아스라는 팬티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때가 묻었으니까 어쨌든 빨래도 안 해주고 사주지도 않고 한 거야. 그러나 이번에는 소매의 끝을 불거나 떨지는 않았다. 고요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 더러운 소매로 닦았을 뿐이다. 그래서 처저히 망가진 안초시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네요.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자기 돈이 아니라 딸내미 돈 빌려가지고 한 거라서 가진 것도 없고 망했고 딸 볼 염치도 없고 그런 아비의 절망적인 처지다,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축항, 항구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좀 개발된 거라서 일제강점기에는 우리의 탄압시키기 전 경제적으로도 일제가 탄압하려고 막 개발시키고 막 공장 세우고 막 그랬었거든. 일제강점기가 근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외된 인물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기당한 안초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조금 더 이제 쓰자면 근대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에 실패했어요. 투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번, 이에서 안초시의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 소재. 아무래도 이런 자연 풍광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각구름이 것이고 안초시의 절망을 상징하는 거는 때 묻은 적삼이 좋겠습니다. 적삼이고 이 글의 다음 상황 안초시가 자살해요. 결국에는 희망을 잃고 자살의 이유는 크게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투기 실패, 적응 실패. 이 첫 번째 이유 적응 실패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정적으로 딸로부터의 소외, 아버지로 대하지 않았거든. 그런 딸의 어떤 가족으로부터 외로움,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덕방 같은 경우는 새 인물, 복덕방 주인 서참이도 소외받았어요. 일제강점기 직전에 조선시대 때는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서참이는 자존심이 강한 무관이었어. 근데 자존심 굽히고 이렇게 손님들 비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 거니까 씁쓸함이 좀 있고요. 그리고 박희환 영감은 이게 국어가 일본어거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서류 대신해주는 업을 하려고 일본어 공부를 하는 건데 일본어 공부 학습이라는 것이 썩 나아지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고 그리고 안초 씨는 과거에 잘 나갔었는데 그만 다 수합을 2번씩이나 말아먹었어. 그래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성공하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이 좀 이제 바람직한 열망이 아니야. 순수한 선의 열망이 아니고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좀만 기다려. 그런 거라서 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안초시의 장례식장에서 박희환 영감과 서참이가 조금 더 반감을 좀 가지고 안경화라는 딸한테 안초시의 자살을 서참이가 먼저 자살을 보고 딸한테 알리는데 딸한테 야 경화야 그래도 돌아가셨는데 경찰에 알려야 되지 않겠냐? 사망신고 해야 되는 거니까 자살한 거니까 자연상한 게 아니니까 아저씨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제 체면도 있잖아요. 체면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했다는 딸 안경화의 못된 심보를 서참이가 꾸짖어. 그런 것들. 또 젊은 세대에 대한 반감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세태 변화를 좀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도 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꼭 한번 여러분 읽어봐서 복덕방에서 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뭐냐 근대화 과정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좀 문제가 있다. 변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변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메모 잘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렇게 근대화가 소외된 인물에서 현대시 우리가 생각할 만한 거는 황석영 작가의 산포 가는 길입니다. 정씨, 영달, 백화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다 소외받은 사람들이야. 정씨는 노가다, 감옥 갔다 노가다, 영달이도 노가다, 백화는 술집 작부 해가지고 다 소외받은 인물인 거죠. 이 인물들이 서로 만나서 길을 함께 가는 여로형 구조를 통해 가지고 연대감을 회복하고 느껴요. 그러니까 소외받은 사람들의 그런 처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 사회 구조의 문제야.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라서 바뀌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죽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 못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자. 그게 이 작품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길을 함께 가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나중에 서로 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대화는 내 이름은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 이점리예요. 본명을 알려주는 것. 연대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믿을만 하니까 본명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헤어질 때. 그러니까 정씨 영달을 서로 만나가지고 가는 도중에 백화를 만났거든. 그래서 백화가 좀 이제 거리를 두는데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빵도 주고 뭣도 사주고 진정으로 인간다운 대접 받으니까 고마워서 헤어지기 전에 자기 다시 와서 다시 본명을 알려줘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죠. 그 다음에 백화를 떠나보내고 정씨가 영달이랑 함께 고향인 어촌마을인 산포로 가서 너무 힘들으니까 정착하고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곳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산포 그 기차역에서 아저씨한테서 말도 마로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놓고 트럭, 공사장 트럭,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른다고. 아니 바다 위로 신장로가 났는데 큰 도로가 났는데 나를 빼면 뭐에 쓰냐? 사람이 많아지니 변고지. 큰일 난 거지. 큰일이지. 좀 부정적이죠?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그래서 어떤 인간다움을 상실하는 거지.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야. 인간성 상실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 논리로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저씨가 노인이 비판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씨도 갈 곳을 잃어버린 그런 상실감, 지향할 곳에 대한 상실감이 느껴질 작품이다 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줄거리도 여러분들이 쌤이 실어놨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다음에 김승옥의 서울 199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네요. 서울은 도시고요. 겨울은 추위예요. 추위. 그러니까 도시는 이기적이고 추위는 맹렬한 추위니까 도시의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실태 혹은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대략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쌤을 과문한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고 있는 작품 중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서 도시가 긍정적 배경으로 나오는 작품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성북동 비둘기도 그렇고. 자, 봅시다. 아저씨와 나와 안이라는 세 인물이 나와요.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그런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아저씨가 가난해서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못 치르고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기증하면서 돈 받은 걸로 막 쓰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이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멘붕이야 지금. 그래서 이제 통금 시간 되기 직전에 집에 못 들어갔으니까 여관에 들어가는 건데 이 아저씨가 불안하니까 같이 가자. 같이 자자. 나 너무 힘들다. 같이 있자. 이 밤 호텔에서 더 놀고 술도 더 마시자. 나 지금 힘들다. 같이 있어줘. 힘드니까. 그랬는데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는 거야. 이기적이죠. 응? 그래서 여관에 들어오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리는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러우게만 좀 뻘쭘한 거지. 여간에 비하면 거리가 우리에게는 더 좋았다. 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뻘쭘하지 않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하니까.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요게 벽이 안 좋은 거야. 천대인의 단절되고 파편화된 삶이다. 파편, 나뉘는 삶. 소외된 인간관계를 상징한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한 번 아저씨가 말했는데 거절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조금 인정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설득하는데 피곤합니다. 방은 그냥 따로따로 들어가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좀 이제 불안하니까 혼자 주무시기 편하실 거예요. 하고 좀 무책임하잖아. 여기에 나도 동조해. 그래요. 나도 피곤해요. 아저씨 들어가세요. 별일 있겠습니까? 하고 다음날 아저씨가 죽어. 자살해. 그리고 둘은 도망쳐. 너무 이기적이지? 자, 그래서 요 인물들도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이다. 소외했다고 해서 불쌍하다 그렇지만 이기적인 사람도 소외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소심이 셋 등장시켜가지고 그들의 행적, 무의미한 대화하고 무의미하게 만나고 자살하는 사람 방치하고 돈 던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호철의 달아지는 살들이다. 제목이 좀 그래요. 이거는 6.25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살이 달아져. 고통인 거지. 달아지는 것은 마모성, 없어지는 거잖아. 살이 달아지는 것은 극심한 고통이에요. 6.25라는 민족 비극과 가족 간의 유대감 상실로 인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데 정신 획가닥했어. 전쟁 때문에 가족을 북한에 두고 내려왔어. 그래가지고 되게 지금 획가닥했어. 전쟁에 비극이 있고, 그래서 12시만 되면 딸이
맏딸이 왔다고 착각하는 거야. 가족들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아버지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남의 가족들은 그냥 남의 일이다 생각해서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 두 가지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기다리는 모습. 이 비극이고. 또 그런 아버지를 그냥 남의 일이거니 라고 생각하려고 보라보는 나만의 가족들의 모습도 굉장히 비극이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작품입니다. 자, 복도로 통한 문이 열리며 방 안의 불빛이 복도 건너편 흰 벽에 빨갛게 띄어져 나갔다. 12시가 다 쳤다. 네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모였다. 조용했다. 왼쪽 벽으로부터 식모가 나타났다. 히히히 하고 이상한 웃음을 띄우고 서 있었다. 요거 좀 조롱하는 거죠. 제단에 미안하다는 뜻인 셈이었다. 벤소에 가서시오, 화장실에 가서시오 하고 말했다. 순간 영희가 발작이나 일으킨 듯이 아버지 쪽으로 달려갔다. 한 손으로 식모를 가리키며 한 손으로는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켜 세우며 쪼개진 듯한 큰 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자 봐요. 언니가 왔어요. 언니 기다린다 그랬거든. 언니가 정말 12시가 되었으니까 언니가 왔어요. 매일 이렇게 하는 거야. 매일 12시에. 정말 우리 집 주인 나타났군요. 됐지요? 아버지 자 어때요? 됐지요? 아버지. 식모가 이번엔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리고 작은 선생님 반발심인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저렇게 언니가 왔어요. 그렇게도 기다리시던 언니가 왔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식모를 내다보는 영희의 눈길은 저기로 간색고 진실로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야. 진실로 아버지를 위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타오르고 있고 아버지는 영희의 부축을 받으며 저리 비키라는 것인지 혹은 어서 들어오라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가게 한 손을 들어 허공에다 대고 허우적거리고 성식과 정혜도 엉거주춤하게 의자에서 일어서 있었다. 꽝당 꽝당. 요 포인트. 요게 이제 불안감, 두려움을 꽝당 그 쇠붙이 소리는 시계 궤동시계거든. 벽시계거든. 꽝당 밤새 내내 이어질 모양이다. 어떤 부질없는 기다림이 계속될 것이다. 이 고통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는 때까지도. 비극적인 내용이죠. 그나마 가족이라도 진정으로 아버지 위로했으면 괜찮을 텐데 가족들도 아마 힘들었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아버지 대놓고서나 이제 막 그만 좀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는 그런 거겠죠. 자, 보충 설명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남북 분단이 한 가정에 미치는 영향과 인간의 소외의식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 사람, 그래서 아버지, 며느리 정혜, 영희 있습니다. 꽝당이 그 의미 있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난소공. 난소공의 행복동 주민들은 수혜받은 사람들이죠. 정말 행복하지 않죠. 갈 곳이 없고 쫓겨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대표적으로 70년대에 산업화 도시화로 판잣집이 헐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철거 대보장이에요. 꺼져라! 라는 그런 경고장입니다.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이건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문장인 거예요. 살던 집을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야 돼. 근데 갈 데가 없어. 이주 보조금으로는 갈 데가 없어. 그런 막막함, 절망감을 엄마가 이렇게 식사를 중단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밥상에는 밥이랑 반찬이 있겠지.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졸인 감자. 그래서 좀 가난하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대보장을 천천히 읽었다. 어머니는 쪽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충격받은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지. 이제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겠죠?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바닥을 덮었다. 이게 그 벽돌 공장이니까 자본이야.
우리 덮어버렸어. 폭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부추 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장 한 번 쳤다. 아이고 어떡하나.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저들 데리고 어떻게 사나 하는 그런 절망감. 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을 통해,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인 절망감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겠죠?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반어적이다. 진짜로 행복하지 않죠? 남원구 행복동이니까 절망적이라는 거죠. 잔뜩 몰려들어 자기들의 의견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어떤 자본이라든가 어떤 사회 구조의 어떤 폭력을 개인 소외받은 사람들이 나불낸다고 해가지고 바뀌지 않거든. 당시의 시대 분위기상. 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있는 난쟁이 일가, 포함 행복동 주민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인물이다 볼 수 있겠죠? 쫓겨나간 거니까. 그런 내용이 좀 더 지속돼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충 설명도 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임철우의 사평여이라는 작품입니다. 곽재부 시인의 사평여기서라는 시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겁니다. 행상꾼 아낙네, 장사하는 여인네들은 산다는 일이 이를테면 허허한 길바닥만 같다. 길바닥, 비어있는 텅 빈 길바닥이다. 왜냐면 행상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아니면 꼭두새벽부터 장사치들이 때로 엉켜 아우성치는 시장에서 허겁지겁 보따리를 꾸려 나와 때로는 시골 장터로 혹은 인적 뜸한 산골마을로 돌아다니며 역시 자기네 처지보다 나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시골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 참말 다 발라가며 펼쳐놓는 그 싸구려 옷가지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오늘도 걸어야 되고 내일도 걸어야 되고 이 길이 언제나 끝날라나 앞날은 안 보이고 그런 막막한 절망감을 볼 수가 있겠네요. 고달프고 무의미한 하루하루.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없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그녀들에겐 그따위 사치스러운 문제를 따지고 말고 할 능력도 끈덕지도 없다. 미안합니다. 지금 아낙네들의 머릿속엔 아이들에게 맡겨둔 채로 떠나온 집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것들이 밥이나 제때 해 먹었을까? 연탄불은 꺼지지 않았을까? 며칠째 일거리가 없어 빈둥대고 있는 신년 노가다 경력의 남편이 또 술에 취해 집구석에 법석을 피워놓진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런 소외받은 사람들의 걱정 이런 것들로 있는 생산 아낙네들의 내면 심리를 볼 수가 있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역시 소외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작품은 사평역이라는 가상의 역에서 시골의 간이역에서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의 같이 삶에 대한 상념, 내면을 그려내고 있어요. 다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인물들이고 7, 80년대 우리 사회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고통받는 민중들이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모습과 흡사한데 기차가 안 와. 특급 열차, 잘 사는 사람 열차만 지나가. 그래서 열차를 기다리면서 자신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서술자는 연민이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툭밤난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장이 톡방
춥지 않게 이걸 자꾸 땔감을 자꾸 넣어줘. 그리고 산업화, 누구를 위한 산업화냐, 이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소외받아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삶의 성찰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징소리라고 있는데요. 징소리는 어느 한 방울제라는 시골 마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 마을이 수몰이 돼가지고 댐이 들어서면서 물에 잠긴 거야. 물에 잠긴 거야. 그래가지고 터전을 고향을 빼앗기고 보상금으로 그 주변에서 방죽이니 댐이니까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농사 포기하고 장사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생활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정든 고향이 물로 파괴됐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보상금은 나왔어. 둘 중에 하나. 떠나자 근처에서 외지인 상대로 장사하거나 매운탕 이런 것들 장사하거나 아니면 고향을 떠나서 도시로 가가지고 뭐든 한다거나 했는데 주인공은 칠복이는 고향을 떠난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내가 그만 바람을 피웠어. 그래서 이제 다 파산한 거지.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지. 과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댐이라는 도시 산업화, 뭐 전기 만들고 뭐 물 공급하고 뭐 공장 물 공급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댐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댐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댐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칠복이가 이상행동을 보여. 징 막 두드리고 그 징소리야. 징 두드리고 막 낚시꾼들 막 이제 쫓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 사람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낚시도 방해받고 자기의 매운탕 장사 생계를 위협받으니까 결국 칠복이를 쫓아내. 그래서 칠복이가 마지막에 거의 강제 쫓아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한편으로 후련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잖아. 그렇게 아픔 있는 애를 고향에서 품어대지 못하고 결국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판에 불행으로 끝나.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못 자. 징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고 막 바람 막 들고 있고 막 마음에 죄책감이 느껴지지.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줄거리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 이런 개발로 인한 이런 인간 소외된 상황이구나. 여기에 맞서가지고 칠복이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했는데 결국 그게 안 되고 친구들이 지금 결국 쫓아내는 소외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이런 얘기구나. 이런 상황에서 칠복이는 미칠만 하구나. 너무했네 마을 사람들이. 품어줘야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마을 사람들도 어쩔 수 없잖아. 그게 참 누구 잘못이 마을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거대한 자본 뭐 그런 것 때문인 거잖아. 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만한 작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칠복이는 소외된 인물이다. 결론 내리고 자, 이번 주 3회의 문학은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